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회부장 정보 김지선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개하는 김민훈 고객님을 드립니다. 다음 국장인데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인데요. 앞에서 백미 교수님께서 이 보아들, 그러니까 시설보호 아동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그리고 이들의 삶 경험에 대해서는 이따 이후에 사례 발표에서 들으시라서 저는 이 제목대로 시설 아동보호 정책에 대해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해서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들이 어떻게 자립중 청년이 되어가는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를 합니다. 좀 건조한 수도 있는데요. 건조하게 어떤 편견도 시설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서 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눴고요. 마지막은 쟁점인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는 조금은 질문 아니면 고민거리를 마지막에 가지고 한 장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해서 이들이 보호 조치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이 아동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동 보호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 최상의 이익에 따라서 보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학대 피해 아동들,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들어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의 사망, 수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가 아동을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 부모가 이 아동을 다시 기를 수 있도록 그것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서 가정이 깨지지 않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가정에는 분리를 해서 본다고 하는데 위기 아동의 유기 아동이나 피해 아동 아니면 원가족 복귀가 불가능한 아동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입양을 영구적인 경우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가정 외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가정 보호가 가장 유사한 가정 마지막으로 시설 보호를 고려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앞선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업무 역할상의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서 개별보호 관리 계획과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아동이 발생을 해서 보호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피해 아동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가정에는 어떠한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자원들이 있는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단기계획, 단기계획을 세워서 이 아동을 보호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이 사례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계획을 평가를 한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 이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의 보호를 모두 결정하는 최종 결정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다 하면 이 아동에 대한 보호는 당사자인 아동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리고 담당자 시설 지자체에 있는 담당자도 아니라 사례결정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결정을 또 이 과정에서 앞선 장면 잠깐 보여주시면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이 개별보호 관리 계획을 세울 때 부모나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아동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이라면 아동의 의사를 이것을 반영해서 개별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친부모가 학대부모가 아닌 이상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보호 조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아까 박민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신 자료와 비슷한데요. 우리 2021년 자료를 보시면 발생 3,417명의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동들은 원가족으로 복귀한 아동을 제외한 보호 조치가 매년 한 3명 정도의 아동들이 원가 다시 돌아간 아동들을 제외한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학대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과 보호 조치 아동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학대 아동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아니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보호 조치를 받게 된 아동들은 심리적인 외상을 경험을 하게 되고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상처받은 아동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고 있는 데 대해서 다음은 맨 앞에 있는 저 유기인데요. 유기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들 대부분이 유기인 경우에는 무연고 아동이에요. 돌아갈 집이 없고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동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게 최상일까, 최상의 일을 하는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래표를 보시면 이게 보호조치 아동들을 어떻게 보호를 했는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아동창의 이 가정보호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한 걸 보니까 가정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16.5%예요. 그 중에서도 영구적인 가정을 하게 되는 입양은 전체 중에서 6.6%를 보호합니다. 1,400명 중에 2.6%, 75명만이 부모를 갖게 된 다시 부모를 찾게 되는 거고 나머지 아동들은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자게 되는 것인데요. 그나마 시설에서 가정형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36%.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는 시설로 많이 배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점이며, 또는 이제 그 가정의 보호 체계로 진입할 때까지 아동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연구 결과들 나타낸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사실 부모와 분리되는 것은 굉장히 아동에게 큰 상처를 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동이 부정적 생애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동의 그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 전체,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사건을 경험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는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장 보여주시면 이게 가정의 보호 아동인데요. 가정의 보호 아동은 이 보호 조치된 아동들 중에서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주하는 분들 가정의 보호 아동이다. 그래서 2020년 말이면 2만 3명 정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정 위탁, 그러니까 가정형 보호를 받는 아동은 1,900명이고 5.4%, 그리고 57.2%는 시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중에서도 그룹홈,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비율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시설 보호가 이제 10,000명인데 시설 보호 중에서도 양육시설에 사는 아이 10이고요. 그룹홈에서 사는 아이는 그룹홈 가정과 가까운, 그러니까 가정과 유사한 아이는 시설 보호 중 10% 정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가정 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입양이 아닌 이제 가정 위탁인데요. 이 경우는 그래도 한 가정당 한 1.1명, 1.2명 정도 거주하는 형태이고, 시설 보호 아동들은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당 평균 한 정도, 그룹홈은 한 5.2명 거주하는 것 평균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지침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주도록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보호관리계획, 개별 보호관리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모든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시설은 아이들의 집이거든요. 아동들에게는 시설이 집입니다. 집에서 사는 아동들인데 보시면 너무 학교? 아니면 보직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대신인 우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까, 이 아이 상처받은 아동들을 어떻게 잘 편안하게 지내게 할까에 대한 것은 매뉴얼에는 시는 적어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모든 시설과 선생님들의 역할에 맡겨두고 그들의 고민에 따라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잘 보호하는 시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정부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 지침상에는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맡겼고, 최근에 만난 이제 청년이 시설에 사는 동안 내 폰이 아무도 없었다, 난 누구 이르고 싶다가 저 언니가 나를 괴롭혔다 이러고 싶은데 그 잃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하고 있어요. 우리 시설이 집이 되는 그 시설이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장을 보여주시면 인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아동법상의 배치 기준과 그다음에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지자체자원 필요한 경우 ADHD, 경계선 지능 아동 등은 2명당 1명의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는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고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피해 아동들이 시설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ADHD, 경계선 지능 아동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문제를 겪는 아동들이 시설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종사자 교육 보시면 보수교육, 인권교육인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지, 어떻게 정서적인 지원을 해줄지에 대한 내용은 시설 운영의 종사자 그런 부분들이 좀 맞춰져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나누게 되어서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입양하신 부모님들 정말 존경드실 만하고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설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종사자들 역시 입양 부모님만큼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들 시설에 있어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떠한 처우로 이들을 근무하게 하는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양육 상황 점검 및 재평가입니다. 우리 2020년 10월부터 아동보호 전문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지자체에 배치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동들의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조치, 그리고 양육 과정, 보호 후 자녀까지 돌보는 역할들을 지자체 하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시설
번씩,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방문을 해서 아니면 또는 유선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역할을 하고, 만약에 이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매뉴얼상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충분히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요. 시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 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그 역할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 보호 아동의 경험인데요. 이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간단히 넘어간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아동의 개인적인 경험이, 중간에 있는 건 시설 내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시설 밖에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우울하고 공격성도 막 삶의 만족도도 나아요. 연구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는 이 안에서도 차별, 공격이나 학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육사와 애착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동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많이 달라지더라라는 연구 결과들도 저도 이제 만난 많은 친구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3교대 근무인데 근무 제도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에서 낙인감을 학교에서도 다음으로 보시면 보호 종료와 자립 비밀, 이 연장보호랑 보호 종료, 만기 퇴소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아동복지법상에는 이제 이거는 요즘에 하도 이제 많이 언론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해요.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면 만기 퇴소에 도달하였는데도 이제 원활하게 복귀를 못한 경우에는 만기 퇴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아동이 원할 경우에는 이제 연장보호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동이 원하지 않더라도 퇴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현황을 보시면 2021년에 중간 퇴소한 아동은 243명이었어요. 그리고 연장보호 아동은 2,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지금 기존 법에 따르면 자립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퇴소한 아동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물론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장보호 아동은 또 연장보호에 대한 서비스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립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간보호 아동들은 보시면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특히 양육시설이 137명, 그러니까 56%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부적응을 했거나 물론 부모가 데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가 되기 전에 퇴소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반대로 연장보호 아동을 보시면 가정위탁이 87%입니다. 가정위탁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할머니나 친인척 같이 사는 경우가 90%에 달해요. 그렇다 보니 18세가 되었으니 넌 이제 나가라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연장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가정위탁 가장 많습니다. 뭐 양육시설이나 그런 보면 이제 환경적인 그런 시설에서의 거리낌 이런 것들 때문에 만기 퇴소하고,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보호종료 아동,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000명 정도가 2,100명 정도가 퇴소를 했고, 매년 한 2,500명 정도의 아동들이 자립준비 청년이 되어서 사회로 나옵니다. 이거는 현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립지원인데요. 무슨 일만 발생하면, 특히 그 아동, 그 사람이, 그 성인이 시설 출신이다라고만 하면 요즘에는 다 자립으로 연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자립 정말 중요하고 자립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저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호아동과 이제 자립 지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보호아동과 연장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시설에서 이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립하도록 법적으로는 15세 이상은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또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연장 아동들은 연장 아동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연장보호 아동들에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먹혔는데, 그 연장보호 아동들에게도 자립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이고, 그래서 연장보호 아동들에게도, 그리고 중간 퇴소한 아동들에게도 자립준비 청년과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환영하는 데도 있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만기 퇴소나 연장보호 종료된 이들에게는 다 아실 것 같아요. 5년 동안 자립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고, 경제주거 취업, 그리고 신체 정신건강 지원,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로 해서 여러 자주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거는 많이 이제 소개된 것 같아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은 제가 만났던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한 건데요. 보호종료를 이들은 새로운 출발이다, 설레는 어떤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다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시설에서 살다가 시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막상 벗어나니까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오고, 보호 유형에 따라서 정보의 접근성이 이제 많이 다르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지 체계가 차이가 있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립을 바로 이제 시설에서 살다가 너는 이제 자립할 나이가 되었어 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연착륙할 수 있게끔 뭔가를 조금 완충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생활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차적으로 과정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부부 대상 아동의 가정의 보호 배치 결정 과정입니다. 이때 아동의 삶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동이 부모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 아동을 평생 우리 사회가 길러야 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아동의 배치를 결정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주호영 대표님께서 우리 사회 모두가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동의 부모인 우리 사회가 이 아동을 어떻게 기를지 충분히 고민하지도 않고, 지금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보았던 많은 경우들은 TO 시설에 자리가 남는지 보고, 친척이 있으면 가정이탑, 친척 없으면 시설 보호 중에서도 그 시설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배치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충분한 고민을 한 것인가? 이 아동의 삶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 보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시설은 이럴 거야, 시설은 무조건 나쁜 곳이야라는 편견이 있는데, 부모가 아닌 가정, 그런데 입양은 안 돼, 그런 아동들에게는 시설이 최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설에서도 훌륭한 보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에서는 벗어나서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세계에 진입할 때 이 아동을 어떻게 평생을 돌볼 것인지 영구적인 계획을 보고가 드리고 있으라는 이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외상에 대한 충분한 치료인데요. 치료를 하러 병원에 왔는데 그 사람을 당장 입원실에 배치하진 않잖아요. 우리 아동들은 미친 사람이고 상처받은 아이들인데, 이 아동들을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먼저 시설이든 우정이든 보낼 생각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은요, 시설 보호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좀 차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가정 복귀가 필요한 아동, 가능한 아동이 있고, 가정 복귀는 할 수 없는 아동, 원가정이 없는 아동들이 있어요. 이거 분리해서 접근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 복귀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그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은 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가정은 그대로예요. 근데 퇴소했으니 가정으로 돌아가 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모와 관계가 좀 잘 유지가 되어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로 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아동들에게는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입양,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결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아동들도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치료적 계획과 지원을 필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양육자인데, 시설 선생님, 위탁 부모들인데, 이들과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떤 관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아동에게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교대 근무의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여서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도록. 마지막으로는 보호 종료와 자립 지원인데요. 보호 종료의 의무와 권리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은 그거예요. 연장 보호를 하고 싶은데 퇴소를 해야 돼요. 의무야, 너는 이제 퇴소를 해야만 해라고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설 형편상 이 아동들을 데리고 있을, 연장 보호를 해도 데리고 있을 공간의 쪽 아니면 인력이 되는데 조금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퇴소할 수밖에 없는 시설 환경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또 반대로는 분명히 이 친구는 퇴소하면 자립준비 청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위험에 빠질 게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퇴소는 나의 권리이니까 나는 보호 종료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보호 종료 절차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립 지원의 격차인데요. 제가 올해 행정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립의 어떤 경험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설이 가장 체계적인 보호의 질적인 측면을 빼고 어떤 자원 아니면은 체계적인 지원
이번 지원에 있어서 가장 시설이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정 위탁 같은 경우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경우들도 많았고 그룹 인력 부족이나 사후 관리의 부족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이 시설이 그래서 좋다가 아니라 저는 시설 보호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이 체계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보호 형태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그 형태에 배치된 아동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지원만큼이나 사람이 필요한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사람을 마련해주는 이야기 필요할 것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이제 배치된 아동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이 돼요. 한 번도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어떻게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해주셨던 가정에 대한 노력으로 제가 최근에 만났던 친구 한 명은 그러니까 자립 청년이 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열심히 안 살았던 건 아니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에서 계속 배제가 되면서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어요. 과연 5년이 과연 추락을 할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은 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 친구들 많이 만나본 저로서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보호 단계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꺼내나.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 가정에 있는 만큼 어디에 있어도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누구나 동일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